찾아와 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서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와 진주시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인문학 보급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인문주간인데요. 인문주간은 교육부에서 10월의 마지막 주를 인문주간으로 선정해서 전국에 있는 30여 개의 대학교에서 인문학 행사들을 일주일 동안 집약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문도시 진주사업단도 이에 발맞추어서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상의 회복과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분야와 인문과학 분야가 있다면 주로 자연과학 분야에 연구를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강연을 맡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야에서 치유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치유를 이야기할 때 간호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그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그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강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간호사는 어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치유와 간호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두 개념이 모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얘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10세기경에서 15세기경까지는 건강한 것은 곧 질병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병의 신체적인 건강에 국한한 건강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6세기가 되면 생물체를 기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장기를 기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장기가 손상을 받은 곧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기계를 치유하는 것과 기계를 수선하는 것과 같은 치료를 한다. 그것이 곧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행복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었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어떤 행복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만의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라. 바보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 영화들이었습니다. 행복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모두 다 만족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요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경제를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하보다 중은 확실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중보다 상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의 경제적인 것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 연구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연구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웰빙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 건강이라고 하는 피트니스라는 용어를 합쳐서 해피니스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그것을 웰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웰빙은요 사실은 외국에서의 웰빙과 우리나라에서의 웰빙은 다릅니다. 웰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 그러면 삶의 질, 안정감이 높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다, 안정감이 높다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힐링이라는 용어가 그 다음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웰니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간호학에서 안녕감, 안녕이라는 용어를 쓸 때 되게 좀 어색했거든요. 또 하나는요, 인간은 부분 합이 아닌 그 이상이다. 치유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건강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영어 단어의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한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가지는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신적 건강도 개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 또는 환경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고 있고,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삶의 한 방식으로 제시되는 웰니스라든지 뭐 힐링, 웰빙 이런 용어들이 결국에는 현대사회 와서는 육체와 정신적 건강의 조화 속에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지향하게 된 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 있지만 자기의 일을 잘하고 있다. 2번 질병이 없지만 힘들어한다. 3번 이렇게 해서 내는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딱 내셨는데요. 건강은 정말 개인의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 있고 없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는 지금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유, 음악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음악에는 힘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의 힘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증거들이 많이 신화로 전설로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 오르페우스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고 있는,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모든 동물들이 와서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에요. 음악은 사람들한테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이상에 넘어서 무서운 맹수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신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게 아내를 구하러 지하의 세계로 내려가는 이야기잖아요. 거기 가기 위해서 뱃사공을 음악으로 노젓게 시키고, 그 다음에 머리가 3개 달린 무서운 그 수문장 개를 복종시키고 음악을 연주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저 지하의 신과 그의 아내를 하프 연주로 감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구하는데 성공하나요? 허락은 받지만 성공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나온 오르페우스는 모든 여성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오르페우스가 너무나 그 매혹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복수로 죽임을 당해요. 목을 저렇게 처형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지요. 그런데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페우스의 목이 강물에 떠내려 가는 동안에도 오르페우스는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 도달한 그 섬에서는 그 섬에 많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다. 오르페우스의 노래로 인하여. 그리고 저기에 그 안고 있는 리라는 하늘로 올라가서 검은고 자리가 되었다. 음악은 살아생전뿐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계속된다. 뭐 이런 암시도 이 안에, 이 신화 안에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원한 것, 또 지상의 것이 아닌 것, 이런 그 지상과 명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 절간에서 치는 저녁에 종소리 있잖아요. 33번을 치는 그 종소리는 살아있는 짐승이나 살아있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지하에 고통받는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떤 저 서양의 신화에게도 용이 나타나서 그 대나무로 악기를 만들어서 불면 세상이 태평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가뭄에 비가 내리고 쳐들어온 적군이 물러가고 아픈 사람이 낫더라.
혹시 영화 코코 보셨어요?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그냥 리멤버미만 치시면 딱 저 장면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영화의 맥락을 하나도 몰라도 저 장면을 보면 왠지 마음이 느껴가지고 울컥하는 그런 기분이 저는 들어요. 이게 근데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애기들도요, 양치 노래로 양치를 배우면 어머님들의 인터뷰 내용이 논문 안에 있는 스스로 하게 되더라, 즐겁게 하게 되더라. 옛날 어느 먼 옛날 아름다운 마을에 노랑 나비가 살고 있었어요. 나비는 팔랑팔랑 산책하기를 좋아했어요. 멀리 가면 꽃냄새, 풀냄새도 새롭고 새소리, 바람소리도 처음 듣는 것 같았지요.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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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어느 날 산책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나비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쉬어갈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어요. 야리리리 마라리리 마라리리 아리리람 빵빵 마리리리 빵 마라리리 빵 마라리리 아라리리. 예, 음악교육과에 있는 조대현입니다. 유아음악교육 전공은 아니고요. 유아교육과에 제가 4년을 있었고, 우리 오디 노주희 박사님 하신 것처럼 저도 오르프나 그 오디에이션 관련된 고등교수법 공부하면서 실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육과에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뭐냐면요, 조대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야빠빠빠빠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야빠빠빠빠. 아마 오늘 진짜 우리 장만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빠빠빠빠에 노이로제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게 행복한 빠빠빠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무엇보다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발표해 주신 우리 노주희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이끌어 가겠습니다. 너무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무엇을 배운다, 경험한다 하면은 정보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만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같은 동기거든요. 나이도 동갑이고 제가 훨씬 젊어 보이나요? 야빠빠빠빠를 하면 젊어집니다. 네. 아유, 그건 옹알이 같고요. 하지만 막 매일 하시면 젊어지실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보를 얻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노주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가운데 저는 정보를 지식을 얻었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술대회에서의 발표가 아니라 마치 공연, 그렇죠? 작은 연주, 또는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는 작은 동화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같은, 그래서 이 자리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들과 요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는 음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 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음악 치료의 측면에서 볼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구조, 우리 안에 어떠한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가 무너졌을 때, 또는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균형이 부조화되었을 때 병이라는 것이 발병한다. 오디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오디라고 하는 어원을 갖는데요.
아우디라고 써도 돼요. AUDI라고 하는 라틴 어원을 갖는데 무슨 뜻이냐면 경청하여 인지하다라는 어원이에요. 악보를 보고 알거나 책을 읽고 알거나 무슨 음악에 대한 어떤 논문을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음악의 본질적인 어떤 에센스고 그 음악 교육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논조를 펼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기존의 음악 이론하고도 부딪히는 면들도 많이 있어서 그 어려운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이야기도 되어지죠. 근데 오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세요? 듣고 아는 거. 음악이 듣고 알아야지. 듣고는 모르겠는데 악보를 보면 알겠어. 이거는 음악을 잘 이해하는 역량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음악 교육이 소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우리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열심히 설명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원예치료 역사는 사실 20년, 2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비교적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원예치료에 대한 과학적 증거 기반의 원예 활동들을 다양한 사례라 그리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는 원예라고 말하면 대부분 생산적 원예, 식물을 먹고 또 식물로 생산된 뭐 과일과 관련된 그런 작물들을 먹었을 때 신체적인 영양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느냐, 얼마나 또 화려한 꽃을 품종 좋은 그런 튼실한 그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원예가 생산 원예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생산 원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원예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원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배제한, 그것은 우리가 생산 원예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원예에서 그러면 이러한 원예, 다양한 원예의 기능성을 활용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이 안에 우리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원예 치료, 그다음에 복지 원예, 또 소비자 원예까지 다양한 그 원예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원예는 크게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 체험, 다양한 감각 체험과 그다음에 이제 동작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영양가 좋은 채소나 과수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얻는 것은 여기 원예 치료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원예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 우리가 원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내에서는 꽃을 장식하고 화분을 심고 또 그리고 바깥에서는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또 텃밭을 가꾸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는 치료적인 그 도구, 매개체로. 저는 그 학부에서는 항노화 신소재 과학과라고 옛날에 그 농학 한약 자원학부라고 한약 자원 전공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약이라는 게 약초를 따래 먹는 거잖아요. 따래 먹어서 이제 뭐 머리도 좋아지고 뭐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아무리 따래 먹어도 머리가 안 좋아져요, 사실. 참 이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먹어도 머리가 안 좋아져서 분명히 뭐 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약초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약초를 따려 먹어서 이제 이게 치매 할매들이 머리가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뭐 변비다 이러면은 그 변비 환자들 몇지 안 사놓고 이제 먹었을 때 이제 봤어요 안 봤어요 물으면 뭐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화끈하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치매 할매들한테 이걸 먹여놓은 분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임상 측정을 해도 경비가 3배가 더 들어요. 예, 임상 실험을 해도 보통 한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4억 5천 이렇게 들고 뭐 그렇다고 해도 인가가 안 나요. 못 믿거든 그 데이터를. 치매 할매들은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제가 모든 제약회사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실적은 안 나고 참 힘들어하는 이 와중에 어느 날 허무령 교수님 계시는 그 학회를 따라갔는데 아니 이게 뭐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깜빡했어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요새 불면증 많잖아요. 이제 코로나라고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이제 방구석에 자꾸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참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눈 빨개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비록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한약사거든요. 한약 팔아먹는 사람인데 무자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한약은 이제 보통 한 21일을 먹어야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20제를 먹었다 그러면은 2주가 먹고 나서 효과 없다 그럽니다. 그죠? 예, 3주를 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2주 먹어서 효과가 없잖아요. 내가 불면증인데 2주를 먹어야 효과 있다는 거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약도 먹고 나면은 2시간 뒤에 효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30분 뒤에 약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허브는 코로 냄새 맡고 나면 2분 만에 잠을 잡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치매 할머니들한테 허브로 냄새 맡고 원예 치료, 치유농업이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그 다니던 학교는 때려치우고 박사님 계시는 학회에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한약 따라 먹는 항노화 신소재라고 이제 했는데 대학원을 이제 6차 산업학과라는 거를 계약학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옆에 내동 캠퍼스에서 2016년부터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된 거는 체험학습입니다. 이제 농촌 체험학습하고 교육농장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석사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학비가 공짜입니다. 영업을 하고 영업할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교육농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2016년만 해도. 근데 그분들이 살살 이제 어디에 관심 가지냐면은 이 주임 교수 따라갑니다. 치유농업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석영방송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쪽 경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또다시 좀 풀려가지고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육농장 하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슬슬 뭘 준비하냐 그러면 치유농장으로 갈아타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예 치료가 이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그 치료적인 기술로 원예라는 매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받지 않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치유농업이라는 제도적인 기반들을 잘 활용해서 현재 그 치유농업법은 연구 개발을 위한 법으로만 정해져 있어서 그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는 것까지가 현재의 치유농업법이라면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차, 3차 개정들을 통해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 그 치유농업을 실천하는 그 치유농가 또는 치유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현재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에서 치유농업으로 전환하기 가장 큰 어려움이 쉽게 말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대상자가 됐을 때 우리 치유농장에 장애인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을 만들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시멘트를 한 사발을 부어서 바닥에 평평하게 만드는 것조차 현재 그 농업 관련된 법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치유 또는 치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건강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게 뭐 심리 장애도 있지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심리학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치료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그 영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정의 내리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즉 거기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특히 마음 건강, 즉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영역이 뭐 임상 심리학, 상담 심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데 심리학에서도 몸, 신체 건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그게 건강 심리학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치료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이 정신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뿐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어떤 도움이 되느냐도 많이 연구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미향 교수님께서 이 건강에 대한 뭐 정의들, 뭐 그 세계 보건기구에 대한 정의들부터 또 뭐 치유, 힐링 이런 부분들을 막 그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고, 일단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는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이제 영적까지 포함해서 이런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변화가 이제 되어 왔죠. 즉 어떤 무엇이 없는 중립적 상태가 아니라 더 좋은 완전한 긍정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최근의 이제 흐름입니다. 네, 친구들하고 짧은 담소. 예,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하나는 문제 중심 대처고 하나는 정서 중심 대처예요. 그러니까 문제 중심 대처는 이제 시험 보는데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럼 벼락치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정서 중심 대처는 너무 불안하니까 친구랑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담소 나누면서 좀 긴장 완화하고, 왜냐면 긴장이 좀 안 풀리면 더 이상 주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부정적인 정서를 일단 해소를 해야 내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어떤 분은 문제 중심 대처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서 중심 대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눈 한번 떠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복식 호흡으로. 그러면서 제가 1, 2, 3, 4 하면 어깨를 바로 내리시지 말고 천천히 내리시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 목, 뭐 어깨, 뭐 몸통, 다리까지 이렇게 쭉 그 이완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제 신체적으로 이완이 돼서 훨씬 더 심리적으로 그 불안을 훨씬 더 잘 없앨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평평한 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아주 긴장한 상태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튕겨내요. 근데 내가 편안한 상태면 어때요?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랜 그 시간 기다린 만큼 정말 알짜배기 강연을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그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이완이 돼서 문제의식이 막 사라지고 있는 이런 중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교수님 이제 그 PPT 내용을 이제 좀 보면서 모두 다 공감하고, 특히 이제 이런 임상 심리 뭐 이런 이 상담 심리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건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그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해석들이 굉장히 좀 새롭고 좋았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딱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질문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 교수님 이제 그 발표문을 이제 보면서 그 심리학의 다양한 치유 방법 가운데 인지행동 치료에서 예,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어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당대의 그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가치는 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점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아까 두 번째 나와 있는 가치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측면에서 철저하게 능력 있고 적절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 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능력 중심의 어떤 그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합리적 신념이라고 여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나쁘고 사악해서 그런 사악함 때문에 가혹하게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그것이 비합리적 신념이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당대의 어떤 주류적 가치와 그 다음에 좀 어긋날 때 혼란스러운 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또 이전에 내가 어릴 때는 감정적 세계가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비합리적 신념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 신념으로 바꿀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그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글쓰기와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국문과 강사이다 보니 글쓰기 자체가 아까 자기 노출과 굉장한 관련성이 깊죠. 그래서 저희들도 글쓰기 과정에서 그 성찰적 글쓰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글쓰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자기 노출의 과정과 똑같아요. 이제 뭐 어떤 것을 쓸 것인가의 소재를 찾아내는 것은 자기를 직면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또 이걸 어떻게 쓸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 해석,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뭐 체계를 갖추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이제 관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노출은 제가 이제 찾아보니 자신의 사적인 측면을 타인에게 드러내요. 타인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 타인이 들어줄 만한 타인이면 참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학교 이 교실이라는 어떤 그 공간에서 수업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떤 타인이 되어야 하는가 교수자로서 이런 학생의 어떤 자기 표출을 이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타인으로서의 자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보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쭙습니다. 예, 2가지입니다. 이 아까 앨리스라는 이 심리학자가 본인이 경험한 세상과 또 그때 있었던 내담자들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신념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실정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비합리적인 신념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라는 게 더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랑 소망하고 해야 된다는 의무 당위는 아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일 때 안 됐을 때나 반드시 나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의무 당위였을 때 안 됐을 때의 파급력은 훨씬 다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 당위로 생각하는 거를 많이 고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된 이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한테 정말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본인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1시간 동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좋은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학술대회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